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하나 이제 봤어요. 어떤 뉴스인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서울 집이 싸 보여서 다시 매수 발길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예요. 좀 읽어볼까요? 서울 주택 매수 심리 100 넘겨 규제 풍선 효과에 서울로 유턴 현상이 나오고 있다. 전세 난민들은 중저가 아파트 매수를 시작했고 강남도 재건축 조합 설립 꿈틀대고 있다. 그리고 전세 대책 효과는 전무하다. 뭐 이런 뉴스 기사인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는 넉 달 만에 드디어 다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은 그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을 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집값 변동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라는 뉴스인데요. 좀 보겠습니다. 4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구나. 3개월 만에 서울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다시 많아졌다. 매수자가 급증한 이유는 전세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19일 전후다. 당시 호텔 전세 등 이런 부분들이 황당하게 느껴졌는지 우리 전세 수요자분들이 매수로 방향을 튼 영향으로 보인다. 지방 집값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서울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가격 메리트까지 더해졌다. 지방 장난 아니죠. 즉 전세 난민들은 서울의 저가 아파트를 몰리고 강남 재건축 조합 설립 움직임에 고가 아파트 수요까지 살아나는 모습이다. 그 KB 자료에 따르면은 11월 30일 기준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100.4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전주 94.5 대비 이게 100.4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매수 우위 지수가 올랐습니다. 이게 100이 넘으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3개월 만에 됐다고 얘기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 김포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 지역인 대구, 대전, 울산 지수가 모두 110을 넘겼다. 서울주택 시장은 매도자 우위로 전환하고 지방 부동산은 매도자 우위가 더욱 굳건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 대책이 시장에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정부가 내놓은 호텔 전세 같은 대책이 시장 불신을 심화시키며 매수세를 부추겼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KB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189.1을 기록해 최고치 수치인 200포인트에 근접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한국개발연구원 우리 그 연구부장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임대차 입법 등 전세 억제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자 오히려 규제가 덜해 보이는 매수 시장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것이라며 일종의 규제 프리미엄이라고 설명했다. 이 호텔 전세가 여파가 좀 있네요. 그리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죠? 여기에 따르면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8,000 가구로 올해 39,000 가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을 한다. 계속 얘기 드렸던 내용이죠. 내년도와 내년도도 문제지만 내후년 더 문제입니다. 내후년은 입주 물량이 내년도도 많이 줄지만 거기서 또 줄어듭니다. 내후년은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도 뛰기 시작했다. 상승폭이 커지고 있네요. 여기서 지방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과의 격차도 좁혀졌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19일 이후에 신고가가 쏟아졌고 우동의 트럼프 월드 센텀 아파트는 30평대가 지난달 23일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 30평대 부산의 아파트가 12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됐고 현재는 최고 16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다. 호가네, 호가 16억. 매물이 없으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서울과 크게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그간 숨죽였던 강남 아파트 값도 기지개를 켰다. 특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들의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를 넘기면서 조합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매수세가 붙는 양상이다. 밤 늦게까지 매수자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요 뉴스예요, 요 뉴스. 여기서 좀 이렇게 그 파생되는 설명드릴 만한 단서를 제공하는 멘트가 많이 보여서 요 뉴스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먼저 이 뉴스 기사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그 매수 우위 지수가 3개월 만에 다시 100이 넘으면서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매수자가 더 많아지는 요 현상. 일단 저는 그 전세가 상승이
이 지금 매수 우위 지수 상승을 시킨 원인 중에 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 이제 드디어 이제 전세가 상승 여파가 매매가 상승으로 영향이 미치는 게 실제 벌어졌고 지금 초기 상태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뉴스의 포인트 1번은 KB부동산에서 발표한 매수 우위 지수가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0을 최근에 넘겼다.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전세 수급 지수가 나오잖아요.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189점이. 그러니까 이것도 100이 넘으면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많다라는 것이고, 제일 낮은 게 0, 제일 높은 게 200인데 지금 200에 근접해 있잖아요. 189.2니까 전세는 그냥 뭐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완전 불장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뭐 김현미 장관이 이제 떠났는데 전 장관님의 말씀처럼 이게 몇 달 후에 안정을 찾을 거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지금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이 전세가 한번 불이 붙으면 이게 쉽게 안 끝나는데요. 이 현상이 좀 단기에 끝나지 않고 중장기로 간다면은 매매가 반등에 어떤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그리고 그 현상은 지금 벌어졌고 본격화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최근에 올려드린 그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는 전세고 매매는 매매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아닙니다. 전세는 곧 매매에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뭐 호텔 전세 이런 뭐 대책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우리 그 세입자분들의 경우에 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섰다 이런 진단도 나오던데 저는 일리가 있는 지적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뭘 느꼈냐면은 이 정책이 효력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그 효력이 있다 없다 논하기 전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지금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가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든지 정책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심적으로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물론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 우리 임차인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상담을 받으시러. 다만 최근 들어서는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분들 중에서 집을 당장 들어가 살 집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전세를 이렇게 활용해서 본인도 세입자지만은 이렇게 전세를 활용해서 사두고자 이런 상담 많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가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이제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데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최근 영상 중에 이 영상이 있죠. 2022년도까지 두 차례의 부동산 추가 상승이 남아있다. 요게 이제 10월 달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그때 이 영상을 또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근데 이제 2022년도까지 이 두 차례의 부동산 추가 상승이 남아있다. 두 차례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초반부터 부동산이 좀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파리 대책이 발표합니다.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몇 달 조정받고 확 튀어오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여러 차례 규제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막강한 게 이제 9.13이 나왔고 또 몇 달 쉬었다가 이제 다시 또 더 강하게 튀어오르고 이렇게 총 뭐 굳이 말하자면 4번의 급등이 있었고 또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3차례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 임기 중에 집권하는 기간 중에 한 3차례의 큰 상승이 있었고 저는 아직 이제 이 현 정부 임기 중에 2차례가 더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그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4차 급등이 온다면은 이유는 전세다. 전세가 적당히 오른다면은 뭐 매매가에 영향은 크게 안 미칠 수 있습니다만 전세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간도 단축되면서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전세가 많이 오른 것만큼 매매가를 밀어오르는 힘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죠. 그리고 불과 이 밑에 영상만 보더라도 이거 8개월 전 영상인데, 이때만 해도 전세 대란이 온다라고 하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은 폭등론자, 뭐 저 사람은 상승론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했던 때예요. 감이 없었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다 먹어봐야 압니까, 여러분? 간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숟갈 크게 안 먹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터진 거죠. 근데 이때 예측해 드렸던 것은 임대차 입법이 저는 정말로 제 상식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진행된다면은 벌어질 후폭풍과 부작용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임대차 입법이 통과 이렇게 쉽게 안 될 줄 알았어요. 다만 그게 통과되지 않더라도 21년도, 22년도에는 전세대란이 올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이게 지금 임대차 입법 때문에 앞당겨지고 있고 강도가 되게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4차 급등이 온다면은 전세고, 5차 급등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뉴스에 나오죠. 지금 아까 봤던 뉴스에 나오지만은 그 뉴스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 뉴스 기사에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아파트 서울의 입주 물량이 39,000가구인데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이 18,000이라는 거예요. 올해 39,000, 내년 18,000. 그 다음에는요, 22년도에는요, 더 줄어요. 한 만 초반대입니다. 만 초반대예요. 그러면 두 해 연속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데, 급감하는 수준이 뭐 말도 못하게 급감을 하는 것이고, 이게 연달아 찾아온다. 계단을 한 3칸씩 2번 내려간다. 어떻게 될까요? 22년도에.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도 21년도에 상승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은 전세가 급등, 22년도에 상승이 온다라면 그 원인은 입주 물량 급감. 그렇게 해서 2차례가 더 상승이 올 수 있다라고 예측했던 영상이 있었죠. 아직까지 그 의견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예측이 다 맞다면은 이번 3차례 끝나지 않고 4차, 5차까지 추가 폭등이 온다면은 총 5회에 걸친 부동산 급등이 5년의 임기 중에 벌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지방 부동산이 막 이제 가격 급등한다는 뉴스 나오죠. 서울에서 격차가 좁혀졌다. 지방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과 격차가 좁혀졌다. 저는 요게 조금 의미가, 요 멘트가 좀 중요한 멘트인데, 뭐냐면 지금 실제 상담하다 보면 우리 지방 거주자분들이 서울 부동산 사겠다고 상담 많이 오세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방분들이 서울 부동산 사러 오실 경우에 여쭤보면은 서울에 아무튼 연고가 있어요. 뭐 자제분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뭐 친인척 누가 있다든지 하는데, 요즘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 연고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서울에 집을 사러 와요. 지방 거를 심지어 팔고 오세요. 팔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의 제목처럼 서울 부동산이 뭐라 그러죠? 뉴스의 제목이 지금 서울집이 싸 보여. 제가 봐도 비싸진 않아요. 뭐랑 비교한다면? 지방과 비교한다면. 그래서 이 지방에서, 이게 지금 5번째 포인트예요. 지방에서 서울 부동산 매수 문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연고도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자본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서울의 재건축, 어떤 분들은 뭐 서울의 신축, 뭐 서울의 일반 아파트, 서울의 뭐 단독주택, 서울의 뭐 빌라, 서울의 뭐 소액 오피스텔 등등등 각양각색이에요. 자제분들 앞으로 뭐 지방에 뭐 사줄 바에는 그냥 서울에 빌라 사주는 게 낫겠다 해서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 상담 중에 한 3분의 1은 지방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방분들도 많이 오셨죠. 근데 뭐 지금 뭐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이런 대도시들은 정말 많이 오시고, 뭐 강원, 뭐 제주 곳곳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6번째, 자 봐요. 무슨 포인트가 있냐면, 자 서울집이 싸 보인대요. 이거 조금 개념적인 그 말인데요. 이제 뭐냐면 보세요. 자 잠깐 판서 좀 해봅시다. 우리가 부동산을 어떤 비교하거나 어떤 뭐 판단, 분석을 할 때 싸다는 개념과 비싸다? 이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 있고, 아 나는 싸다 비싸다라는 것을 내가 어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는 나는 육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냥 나는 보면 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뭐냐면은 나는 과학적으로 지금 이거 싸다 비싸다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분들 말은 별로 귀 기울일 필요 없고요. 저는 사실 요새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뭐 옛날에 뭐 강남 복부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분들이 전문 어떤 분석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게 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육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감, 육감, 이 촉, 뭐 이런 것들. 그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지만은 그게 그렇게까지 허무맹랑한 판단 기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상담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어쩔 때 상담했을 때는 뭐 1년에 수천 명 상담했었으니까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은 참 감이 좋구나 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 중에 특히 공학도나 이 금융 뭐 계산 뭐 복잡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는 감을 그냥 단순히 감정으로 이제 치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이 어려울 뿐이지 굉장히 그분들이 느끼는 그 촉은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준을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싸다 비싸다를 우리가 고민할 때 그게 어떠한 이 지역이 싼 지역인가? 저렴한 지역이 맞나? 아니면 비싼 지역이 아닌가? 뭐 지역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물건, 이 매물이 될 수도 있죠. 이 매물이 싼 건가 비싼 건가? 또는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겠죠. 유형. 이 부동산이 싼 건가 비싼 건가? 뭐 다양해요. 고민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만 자, 싸다 비싸다를 논할 때 잡아야 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A라는 지역 부동산을 사고 싶어. 근데 이 지역이 누구는 비싸다 그러고 있고 누구는 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부동산이 싼지 비싼지 보려면 옆에 B를 봅니다. B 대비해서는 뭐 A가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B가 정말 적정한 기준인가 또 궁금해집니다. 그럼 옆에 또 C를 봅니다. 그럼 옆에 또 D도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양한 지역들의 시세를 어떤 인터넷 검색 없이도 내 머릿속에 대충 다 들어있어서 내가 시세를 나열할 정도가 될 정도로 시세를 많이 알고 있다. 이러면 일단 유리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지금 설명드릴 건데 자요. 첫 번째 일단 싸다 비싸다에 구분하는 기준은 자, 생각 먼저 깨야 돼. 이거는 싸다 비싸다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자, 요것부터 일단 짚고 가셔야 돼요. 싸다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요거 넘으면 비싼 거고 요거 넘으면 싼 거 그게 아니라 이건 상대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뉴스에 나오는 제목 서울집이 싸 보여도 지방 대비 싸 보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그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저는 이 기사처럼 최소한 비싸지는 않다. 그래서 제목을 서울부동산은 비싸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 뉴스를 이렇게 조금 각색해서 잡아본 건데 지역별 제가 우리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도 아파트 고르는 법, 뭐 부동산 고르는 법 할 때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기준 중에 이게 있었죠.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방에 어떤 도시가 있다고 칩시다. 뭐 지명은 얘기하지 맙시다. 괜히 또 우리 약주 한잔 하시고 항의 전화 가끔 오세요. 우리 또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지역은 밝히지 말고 그냥 지방의 어떤 곳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경기도 어떤 곳도 좋아요. 지방도 좋고. 자, 그런 곳이 있고 서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이에요. 그리고 자, 지방이에요. 지방. 또는 경기도 서울이 아닌 어떤 곳이에요. 이거 서울이고. 그러면 이 지역을 서울처럼 만든다면 똑같이 만든다면 서울에 있는 학교만큼 다 짓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했죠. 헷갈릴 때는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하셔야 돼. 헷갈릴 때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비교를 하셔야 돼. 제가 말했잖아요. 전에 말했죠. 강남의 구축을 살까? 강북의 신축을 살까? 값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때 뭐라 그랬죠? 제가 극단적인 비교. 지금부터 한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20년 후가 지나면은 지금 신축 아파트는 20년 후에 신축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쵸? 신축이 아니니까. 그냥 극단적인 비교. 지금 서울이 있고 서울이 아닌 지역이 있는데 서울과 똑같이 지하철을 깔고 서울과 똑같이 학교를 만들고 서울과 똑같이 업무타운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첫째,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둘째,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첫째 뭐라고요? 똑같이 만든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 도대체? 서울과 똑같은 지하철을 다 깔고 학교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홍대 이태원처럼 이제 이게 놀 수 있는 공간 만들고 백화점 똑같이 다 만들고 은행 취직이 다 똑같이 다 집어넣었을 때 한강도 깔고 자 이랬을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거 진짜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필요하냐. 이게 지역별 서열이에요. 돈과 시간.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 지금 예산이 있더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양극화 그러면은 양극화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하는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양극화는 지역별 양극화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2012년도 강의할 때 그때 당시에 잠실의 아파트를 이렇게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방배동에서 강의할 때구나. 근데 그 당시에 근거가 뭐였냐? 왜 잠실의 아파트가 괜찮은 매수하기 좋은 것이냐? 첫 번째 이유는 잠실의 아파트는 싸다. 싸 보인다. 그럼 왜 싸 보이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싸 보인다. 상대적이라면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 제가 그때 비교 대상 들은 게 옥수동과 마포였습니다. 옥수와 마포가 이제 그 우리 용산을 기준으로 이 동서의 어떤 그 서쪽 담당은 이제 뭐예요? 그 마포. 동쪽 담당은 이제 뭐 옥수, 금호 이쪽이죠. 그러니까 쟁쟁한 애들이죠. 하지만 얘네들이 송파구 잠실한테 대적할 수 있나요? 대적이 안 되지. 근데 당시에 어땠냐면 제가 느끼기에 잠실의 시세가 100인데 당시 마포랑 옥수동 시세가 체감하기에는 90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 따라온 거야, 시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격적인 차이는 당시에 잠실이 100이라면 마포랑 옥수가 거의 뭐 한 90 이상 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격차가 10도 안 나. 10%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교. 옥수동과 마포를 잠시가 똑같이 만든다면 돈이 얼마 필요하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비교를 해보니 잠실이 100일 때 옥수랑 마포는 80 이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 벌써 8년 전 얘기입니다. 8년 전 얘기.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잠실이 마포나 옥수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8년 전 강의니까 그냥 지역을 까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과 서울을 비교했고 서울 내에서도 어떤 지역을 상위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지역을 만약에 강남하고 똑같이 만든다. 강남에 있는 거 똑같이 다 만든다면은 돈이 얼마 필요하냐? 시간 얼마 걸리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서열을 매겨가는 것입니다. 서열을 매겨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죠? 잠실이 도망치지. 물론 같이 오르지만 다 오르지만 어떻게 해? 격차가 벌어지면서 오르는데 그게 서열을 나누는 기준이고 그게 싸다 비싸다를 논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싸다 비싸다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단순히 시세 시세 이만큼 차이 나네?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도시마다의 어떤 인프라가 다르잖아요. 그 인프라는 교통 인프라, 뭐 교육 인프라, 생활 편의 인프라, 녹지 인프라, 인적 인프라까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얼마의 돈과 시간이 필요한가를 보시면 서열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만 강동구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노후된 아파트들이 지금 다 재건축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엄청난 인프라죠. 엄청난 인프라죠. 왜냐하면 강동구의 재건축이 처음 시작됐던 거에 비해서 지금 입주된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된 겁니까,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서열 판단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려드린 요 팁을 갖고서 일종의 레슨이죠. 요 팁을 갖고서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이 이 지역보다는 상위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정 모르겠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벌지 않아도 실수만 하면 다 벌어요. 근데 실수가 왜 나오냐? 이런 기초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면 실수가 나와요. 미스가 나오죠. 갈아타기를 하는데 위로 못 가고 내려가는 갈아타기 해버리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걔도 올라. 밑으로 갈아타도 올라. 하지만 그건 번 게 아니잖아요. 위로 갈아탔으면 더 많이 벌 텐데 그런 기회비용적인 게 또 소모되는 것이고. 그래서 6번째, 싸다 비싸다를 논할 때 그 판단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웬만한 도시들 서울처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10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 수십 년 걸립니다. 수십 년도 빠른 거지 사실. 중요한 건 되지도 않는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7번째. 지금 이 뉴스 내용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오죠. 아까 봤던 우리. 부산 해운대에 있는 우동 트럼프월드 센텀 85제곱미터가 최근에 12억 8천만 원에 팔렸고 지금 최고가 16억 원의 매물이 나온다. 부산도 이제 30평대 아파트 호가 15억이 넘는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잠깐만 시거래가 좀 볼게요. 시거래가. 부산으로 가봅시다. 자, 뉴스에 나온 그 아파트예요, 지금. 부산 해운대 우동에 있는 트럼프월드 센텀입니다. 34평, 11월 23일 날 10층이 12억 8천에 팔렸고
지금 매물 2개 나와 있다는데 14억에서 16억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부산도 30평대 이제 15억 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 아파트 대단하진 않아요. 15년차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500세대 아파트고요. 자, 센텀시티 여기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죠. 잠깐만 여러분께 한번 문제 드릴게요. 서울에 매매가 한 14억, 15억 정도 가는 아파트 전세 얼마 가죠? 서울에. 그냥 평균적으로 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서울에 한 15억 정도 가는 15년차 아파트들 매매가 한 15억, 14억이라면 전세 얼마 정도 부를까요, 지금? 서울에 평균적으로 전세. 한번 적어보세요, 답을. 8억, 9억, 뭐 10억도 나오고. 이거는 위치와 연식에 따라 12억은 좀 심했습니다. 네, 12억은 좀 심하죠. 그건 어려워요, 12억은. 네, 8억에서 10억 사이. 현실적인, 로라라님 현실적인 분이시네요, 로라라님. 네, 그래, 7억 5천도 말이 돼요. 그래, 일단은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 50% 이하로 얘기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50% 이하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그쵸? 전세가율을 매매가 대비 반도 안 되게 지금 설명하신 분은 거의 안 계세요, 지금. 그쵸? 지금 볼게요. 그럼 부산에 있는 이 해운대 아파트 잠깐 볼게요. 전세 보겠습니다. 전세 볼게요. 얼마예요? 4억 900, 4억 9천, 4억 9천, 4억 7천. 조금 올랐다고 감안하더라도 5억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호가가 지금 15억 정도 나오는데 전세 지금 5억도 전세 신고가 쓰는 거예요. 그럼 갭이 얼마예요? 10억.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아파트를 실거주자라면은 사도 된다고 봐요. 다만 이 호가에 사는 건 반대하고 싶어요. 이 호가에 사는 거. 호가는 얼마예요? 14억에서 16억에 나오고 있어요. 이 호가에 사는 건 막고 싶어요. 왜 막냐? 전세 때문에요. 아직도 좀 얘기하지만 제가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다시 좀 보시고, 우리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 영상 말고도 전세가와 매매가를 다루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그냥 경험치예요, 여러분. 경험치. 자, 보세요. 실수요자분들은 매매가가 중요해. 두 번째, 가수요, 투자자분들은 투자 금액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우동 트럼프 월드를 실수요자분이 보신다면은 그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매매 가격이 중요해요. 12억 8천. 내가 대출을 얼마 받고 내 돈이 얼마 있고 살 수는 있네. 근데 호가 14억은 조금 세네. 이렇게 매매가만 쳐다보고 있어, 실수요자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이 트럼프 월드 센텀을 누가 투자로 본다면은 매매가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전세 열고 이거 전세 끼고 사주고 싶은데 얼마 필요해요? 나 이거 적어도 9억에서 9억은 있어야 되겠네. 많으면 10억 들어가겠네. 둘 다 한 수밖에 못 보자. 두 수는 바로 그러니까 딱 한 수만 더 보면 돼요. 두 수까지만 보면 되는데, 실수요자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나는 실수요자지만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이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시각으로 한 번만 보자 그랬죠. 그리고 또 내가 투자자라면 나는 투자할 거야. 전세 끼고 살 거지만 내가 실입주다. 이렇게 가정해 보고서 한번 보는 거예요. 매매가를. 요 매매가의 무게를 느끼는 거고, 실입주자 분들은 투자자 마냥 딱 이렇게 갭 금액으로는 이게 얼마가 들어가네. 꽤 무겁네. 여러분, 실수요자 유입도 중요하고 투자 수요 유입도 중요해요.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강남이 강남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강남은 실수요만 있거나 가수요만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공존해요. 근데 갭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은 가수요가 빠져버리고, 전세가 많이 오르더라도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실수요가 사라집니다. 이해가십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나는 실수요자니까 매매가가 중요하고, 나는 투자자니까 투자 금액만 나한테 떨어지면 돼,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실수가 나올 확률이 자꾸 나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제가 세종시를 영상 잠깐 볼까요? 영상? 이거 9월 달에 올린 영상이에요. 9월 7일인가 9월 10일인가 뭐 그때 올린 거예요. 아무튼 그때 올린 영상이고, 제가 세종시 아파트 제목 똑바로 읽으세요. 지금 세종시 아파트 뭐라고 써있죠? 지금 호가에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는 것은 9월 달 호가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뭐라고, 영상 내용 똑바로 보면 뭐라고 나오죠? 세종시에 내 집 마련 꼭 필요하신 분은 사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호가, 그 9월 달 호가에 매수하지 말자. 이유는 뭐다? 그럼 매매가 떨어지냐? 최소한 여러분, 매매가가 호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만약에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고 보는데, 아무 떨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뭐예요? 계속 올라간다? 지금 9월 달에 막 세종시에 집 안 사면은 큰일 날 것처럼 막 찾아서 상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 막 날아가니까 세종씨 나 지금 빨리 사야 되는데 그냥 저 사도 되죠? 막 이렇게 막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이 그 9월달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약간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이슈로 이런 주제를 삼아서 영상을 찍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 세종시가 당시에 호가 대비 전세가율이 30% 수준에 그치는 단지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최소한 이 전세가가 거기서 이제 많이 따라와 주기 전에는 최소한 매도가가 호가를 막 이게 막 갈 수는 없어. 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영상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전세가가 최소한 매매가 적정 수준 대비 이 전세가가 올라줄 시간은 최소한 주어지니까 9월달 지금 그 순간에 못 사더라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최소한 매매가가 전세가가 매매가를 따라올 시간적인 여유는 주어지니까 제발 뭐에 홀린 거 마냥 지금 뭐 안 사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막 정신이 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세종시 보시는 분들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사도 살 수 있는 기회 또 오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셔라 라고 하면서 영상 찍은 건데 약주 드시고 전화 옵니다. 회사에.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놔줘버리겠어. 왜 세종시를 안 좋게 얘기하냐? 네가 뭔데? 아유, 그런 분들은 제발 수준 깨고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 약주하시고 전화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매가와 전세가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매매는 매매고 전세는 전세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매매가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김포 오르는 거 보세요. 김포가 오르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산처럼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늦게 오르는 것이죠. 타이밍이 늦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1번. 두 번째 뭐예요? 전세가율이 무르익었었어. 무르익으니까 어때요? 매매 가는 거예요. 무르익어줘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는 어떻죠? 전세 밑에 있어. 너무너무 밑에 있어. 정상보다 훨씬 밑에 있어. 매매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면 매매가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요. 최소 근데 어떻게 돼? 막 못 가. 왜? 전세가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뭐라 그랬지? 이 영상 보면 뭐라고 나오죠? 최소한 세종시 입주가 하반기에 많은데 뭐예요? 입주가 많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약세를 점하던데 그렇지 않을 거다. 전세 강세 보일 것이고 뭐예요? 전세가 무르익어야지만 매매가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예요? 전세가가 더 올라줄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볼 수 있다. 지금 전세 열심히 올라주고 있어요. 세종시가. 그게 무르익어줘야지 매매가가 다음 수준에 가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왜 욕을 하냐? 왜 세종시를 사지 말라? 제가 언제 영원히 사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호가는 매도인의 희망사항이고 시세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양자 합의한 어느 정도 근데 합의가 절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금액대예요. 호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가가 근데 이 매물이 하도 없고 올라가는 장세다 보니까 올리면 팔리고 올리면 팔리니까 터무니없이 올려버리고 그게 마치 뭐라 그럴까? 시세 마냥 곧 시세가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이제 막 가는 매도인분들이 많으신데 그 장단에 맞춰주는 매수인분도 계시고 하는 것이죠. 다만 세종시는 뉴스에 여러분 보세요. 신고가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거래된 거랑 호가가 워낙에 높아서 호가를 낮춰서 거래돼도 신고가야.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영상 나오고 세종시 신고가 뉴스 나오면 세종시 신고가 나오는데 왜 헛소리 하냐 이렇게 나올 텐데 호가가 분명히 내려와도 신고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높으니까 워낙에 호가가 지금요. 그래서 지금 전세 금액이 따라 올라줄 시간은 최소한 주어지니까 방금 전에 봤던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든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워낙에 낮은 지역들은 일단 조바심을 좀 버리세요. 네? 최소한 이게 떨어지는 건 어렵다 치더라도 그 매매 금액이 막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전세가를 무시하고 시간은 주어지니까 그 시간 중에 정말 열심히 임장 다니고 하시면 터무니없는 호가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낮춰서 살 수 있는 물건 충분히 좀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신고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거래된 거 대비 워낙에 높은 호가니까 지금요. 그렇게 이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에는 두 가지 시간적 개념이 있다. 하나 뭐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따라 올라줘야 되는, 최소한 이 전세 금액이 올라줘야 되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는 뭐다? 이 전세 금액이 따라 올라주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뭐다? 조금이라도 그 말도 안 되는 호가보다 조금이라도 낮추는 호가, 이것도 신고가라고 얘기했지만 아무튼 조금 낮추는 호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세종시에는 두 가지 시간적 개념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뭐죠? 한 6개월 있다가 전세 금액이 막 급하게 찼어. 그러면 그때 매수 의견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 또 해드릴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다음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전망도 2018년도 여름에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라. 제가 2년 6개월 전에 전망한 영상을 저도 아침에 봤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18년 여름에는 보수적으로 재건축을 보수적으로 대하라. 그리고 2019년도 3월 달에는 강남 재건축 저점이니까 사라. 계속 변해요,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영원히 그 부동산은 언제든지 사도 되는 부동산이고 한번 조심하세요 말씀드리면 영원히 조심해야 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청을 꾸준히 하세요, 그냥. 시장이 변해서 시장 변화 흐름에 따라서 전망이 바뀌는 건데 왜 말을 바꾸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세종시는 그런 뜻도 아닌데 왜곡을 하시길래 얘기했고 막말로 제가 만약에 압구정동을 뭐 세종시처럼 지금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과연 압구정 소유자분들이 항의 전화가 왔을까요? 이게 그 두 지역 간의 차이입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긴 설명 안 들어도 알 수 있겠죠. 비판글 좋아요. 비판글 적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해서. 왜 쓸데없는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실까? 자, 오늘 요 서울집이 싸보여 라는 뭐 뉴스 기사를 가지고서 지금 한 7가지 개념 잡아드렸어요. 첫 번째 개념은 매매 우위 지수가 3개월 만에 100을 돌파했다. 두 번째 개념은 전세 수급 지수가 189로 거의 200에 근접하고 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좀 크게 잃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2022년도까지 저는 2차례의 추가 상승이 남아있는데 4차 급등이 온다면은 원인은 전세 급등. 5차 급등이 온다면은 내년 내후년에 공급이 급감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하면서 이제 가는 거. 그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고 싸다 비싸다의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싸다 비싸다에 나누는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가율이 극도로 낮을 경우에 그 시점에 매도 호가에 함부로 매수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리고 매수자분들이든 그러니까 시수요자분들이든 어떤 재테크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분들이든 간에 항상 양면의 입장으로 바라봐라. 내가 살 부동산을 시립주자의 입장과 또 어떤 전세를 활용한 투자자의 입장, 이 두 가지 입장, 본인이 어떤 입장이든 간에 그 두 가지 입장으로 보면서 이 부동산은 실수요의 유입도 꾸준할 수 있겠고 이 부동산은 투자 수요 유입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다 충족되는 부동산이 예쁜 부동산이겠죠. 자, 그리고 부자농법 인재 모집합니다. 전문가 5인 이상 모집합니다. 부동산 경력 10년 이상. 이 구독자분들이나 여러분들 주변 분들의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다면은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중개사, 또 간평사, 또는 부동산 전문 운용 인력, 자격증 있는 분들.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이분들은, 회사로 문의 주시면 한번 날짜 잡아서 5분짜리 강의 준비해 오셔야 돼요. 프리젠테이션으로 면접을, 함께 볼 예정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시고요. 우리 신입사원분들, 이분은 이제 2명 이상 뽑습니다. 이분들은 부동산 경력 3년 이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업무는 이제 현장 업무.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이제 신사업, 새로운 분야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또 맡아서 해야 됩니다. 2명 이상 뽑을 거고, 좋은 분들이 많이 만난다면은 여기 적힌 인원수보다 더 많이 뽑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고객 지원 팀인데요. 3명 이상, 관련 경력, 고객 응대 관련된 경력 10년 이상자다.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 서비스 총괄할 것이고, 우리 전문가, 상담, 스케줄 관리, 총괄 관리 해줄 테니까 2021년도 부자농법 인재 모집에 유능한 분들을 모십니다. 한번 도전해보실 분들, 또 주변에 이 친구가 하면 딱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셔서 회사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888-8885로.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나이 제한 같은 거 없습니다. 학력 제한도 없습니다. 대신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이 이렇게 전문가와 신입 직원은 있네요.